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평생 저의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인간의 뒤통수를 맞고 나니 너무나도 얼얼해서 회복이 잘 안 되네요. 물론 저도 그만큼 아주 세게 역으로 뒤통수를 후려주긴 했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깊게 새겨져서 그런지 잘 아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은 저의 편이 되어 주신 건지 일이 아주 일사천리로 잘 해결될 수 있긴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아주 기가 막힌 일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예비 신랑은 아주 특이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바로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제 인생에 콕 박혀들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백화점 안내 데스크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상당히 규율이라는 게 빡빡해요. 단정한 외모의 키도 보고요. 복장도 까다롭게 백화점에서 지정해주는 신발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해야만 했죠. 제일 좋았던 것은 대부분 서비스업 직원들이 하청업체에서 부리는 사람들인데 안내 데스크만큼은 본사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어요. 본사 정규직이니까 대기업에 소속된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복지 서비스도 다 누릴 수 있었고요. 연봉 협상도 매년 이루어졌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월급도 꽤 많은 편이라서 안내 데스크 일이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제가 대학도 진학하지 않고 21살에 바로 면접을 보고 들어가게 되었던 첫 직장이라 승진도 꽤 된 상태였고요. 연봉도 많이 올랐죠. 직장에 다닌 지 7년 차가 지날 무렵이었으니까 저 나름대로의 커리어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다고나 할까요? 나름 제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었는데 백화점에 자주 오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요 며칠 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 글쎄, 아가씨를 볼 때마다 너무 눈길이 가는 거 있지. 원래는 고객님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저를 기억해 주시고 눈길이 간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나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웃으면서 대꾸를 했죠. 아, 예. 눈길이 간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백화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어쩜 말도 이렇게 곱게 할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아가씨한테 눈길이 가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나한테 아가씨 나이 비슷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있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좋거든.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아무래도 여기가 직장이다 보니까 고객님들과 사적인 친분을 쌓으면 안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아휴, 내가 너무 다짜고짜 들이대서 부담스럽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더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던가? 그래도 내가 너무 아가씨가 아까워서 말이야. 내 며느리가 되면 딱 좋겠다 싶은데 이건 너무 내가 오바를 했다. 그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드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인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거든. 그 S대 알지 S대?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말이야. 거기 졸업생이야. 어디 내놔도 절대 빠지지 않는 놈이다 이 말이지. 우리 아들이랑 딱 한 번만 만나보면 좋을 텐데. 아유, 내가 주책 맞아 보일지 몰라도 정말 너무 우리 아들 짝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지금 근무 시간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에 애둘러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그분은 보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저에게 아드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 거절하면 마음이 상해서라도 두 번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는 저에게 아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백화점에 괜찮은 아가씨가 있다고 했더니 싫은 눈치는 아닌 것 같던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보는 게 어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잖아. 아가씨가 우리 아들 만나고 딱 반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휴식 시간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교대제가 올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자리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스토커 마냥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드님을 한 번만 만나보라고 꼬셨어요. 거절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이 그래 차라리 한번 만나보고 딱 거절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만나서 그 아들이라는 분에게 이러지 마시라 하고 직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하면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대놓고 싫다고 하는데 그 아들도 아줌마처럼 저를 졸졸 쫓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생긴 것도 멀끔해서 인기도 많어. 여자친구라고 몇 번 데리고 온 적도 있었는데 하나같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가 아가씨 보는 순간 무슨 운명이라도 만난 것처럼 우리 아들 짝지를 딱이겠다 싶었다니까. 나도 이런 적이 처음이야 글쎄.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렇게 원하신다면 딱 한 번만 만나볼게요. 정말? 우리 아들이랑 딱 한 번만 만나보면 아마 생각이 바뀔 거야. 내가 보장하는 정말 괜찮은 놈이거든. 그럼 내가 약속 시간이랑 장소 정해서 알려줄게. 저는 결국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드님에게 잘 말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는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랑 딱 만나게 됐는데 정말 제 심장이요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첫눈에 반한다는 것을 그동안은 믿지 못했었는데 그날 처음 실감을 했다니까요.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남들보다 머리통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키도 컸고 피부도 깨끗했고 얼굴도 이목구비 뚜렷하게 잘생긴 사람이 떡하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명함을 내미는데 대기업 로고까지 떡하니 박혀있는 걸 보고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줌마가 했던 말처럼 얼굴 한번 보면 마음이 뒤바뀔 거라더니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저도 뭐 세상에 찌들 만큼 찌든 속물이었던지라 이런 조건 좋고 괜찮은 사람이랑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다가 아니면 뭐 그때 헤어져도 되는 거고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꼭 한 번만 만나보라고 너무 예쁘고 괜찮은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궁금했었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 보는 눈이 좋으신가 봐요. 오늘은 첫 만남이라 제가 서투르고 어색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다음에 뵐 땐 더 만발의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말도 정중하게 맺는데 저도 모르게 끄덕거리며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저와 예비신랑의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달려가던 시점이었는데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을 하고 조건을 알게 모르게 따지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도 본사 정규직이었고 예비신랑도 대기업 대리였으니까 조금 먼 미래를 생각해도 괜찮겠다 싶었던 것이죠. 처음 연애를 하고 매일 밤 휴대폰을 붙들고 잠을 잘 정도로 연락을 자주 하고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한 지 4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예비신랑이 야근이다 뭐다 일이 엄청나게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문자 메시지 확인하면 전화 한번 해줘. 그렇게 메시지를 남겨놓아도 한참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고 그런 일이 지속되니까 저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속이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안내데스크가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휴게 시간이 자주 있기도 하고 길기도 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내내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게 되니까 스스로 자존감도 조금 낮아지는 기분이 들고 그랬었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예비신랑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퇴근할 시간이지? 나 지금 백화점 주차장에 있으니까 잠깐 얼굴이라도 보는 게 좋겠어. 할 이야기도 있고. 저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할 이야기가 있다고 진지하게 말을 하는 예비신랑의 목소리에 덜컥 겁을 먹고 말았죠.
제 마음의 크기는 점점 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에게 이별을 고하려고 하는 걸까 싶어서 말이에요. 주차장에 가서 예비 신랑 차에 올라탔는데 글쎄 그동안 회사 일이 많이 힘들었던 건지 뭔지 얼굴이 팍 상해 있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회사에서 요즘 엄청 바쁜 일이 생겨서 정신이 없었거든. 사람이 잠도 잘 못 자고 회사 일에만 매달리니까 실수를 하게 되더라. 신입 때도 안 하던 실수였는데 좀 큰일을 저질러서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 미치는 줄 알았어. 무슨 실수? 무슨 실수를 저질렀길래 회사까지 잘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다 해결된 거야?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프로젝트 같은 거 들어간 줄 알았어. 얼굴도 너무 상했다. 속상해서 어쩌지?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일이라서 회사 측에서는 나에게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내려가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말이 관리직이니 사실상 회사 그만두라고 좌천 보내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뭐? 지방으로 가라고 했다고? 그것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공장으로 가라고? 정말 너무한다. 하루아침에 연고도 없는 동네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 그것도 내가 담당하던 일이랑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 그래서 말인데 내가 회사를 그만둘까 싶거든. 근데 우리가 나이도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당신에게 너무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난 괜찮아. 우리가 벌써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이라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공부도 잘했고 불굴의 대기업에 떡하니 입사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직 준비해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니까 내가 또 기운이 나네. 당신은 진짜 내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예비 신랑은 그 이후에 정말 남들은 정년까지 다니고 싶어서 안달이 난 대기업에 당당히 사표를 제출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면 연봉 좋은 다른 회사도 충분히 이직이 가능할 거라 믿었기에 별 생각하지 않고 응원만 해주었죠. 당장 데이트 비용이야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까지 다니던 인재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안 되면 살짝 눈을 낮춰도 되는 거니까요. 글쎄 이 인간이 근데 취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 시점부터 내내 다른 데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직 준비를 해보겠다고 뭐 이것저것 끼적이는 척을 하면서 면접 준비를 위해 너튜브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알고리즘이라는 게 또 사람을 홀리잖아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장사의 왕이라나 뭐라나 그런 너튜브에 푹 빠진 겁니다. 재미있다면서 하나둘 챙겨보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 너튜브에 푹 빠져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내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저에게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모든 동영상을 다 보고 느낀 건데 이 장사는 대박 아니면 쪽박인 것 같아. 근데 대박 나는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니까 그대로만 해도 나도 연매출 억대 찍는 장사의 신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나도 한번 장사를 해보고 싶어.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보고 전부 따라해서 대박이 나면 망하는 자영업자들은 왜 생기겠어? 그 사람들이 바보야? 노하우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지. 나는 진짜 자신 있다니까. 내가 학창 시절에 수제 소리를 놓친 적이 없어. 전교 1등만 하던 사람인데 그런 거 하나 간파하지 못했을까 봐.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음식이야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해도 되는 거지. 사장이 전부 직접 만드는 건 아니잖아. 조리사들 도움도 좀 받고. 아무튼 나 피자집 하고 싶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피자집이야.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내겠다고? 그 프랜차이즈를 내면 매달 수수료를 내야 해서 돈이 안 된대. 피자 도우만 완제품 사고 소스만 개발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거의 기성품으로 하니까 손도 덜 가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작게 차려서 배달 위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메뉴는 프랜차이즈 피자가 훨씬 잘 나갈 텐데. 당신이 무슨 소스를 개발해서 하겠어? 그냥 대기업에서 나온 토마토 소스 써봐야 그 맛이 안 난다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개발한 레시피로 장사가 잘 돼서 2호점, 3호점 내면 진짜 대박 나는 거잖아. 나도 잘할 수 있어. 솔직히 요리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눈에 반짝이며 말을 하니까 제가 말릴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하자 하고 말만 나온 상태였는데 제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장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인건비며 식자재 비용 계산도 잘 할 수 있을까 싶었고요. 요리라는 걸 잘하지도 못하는데 레시피까지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잘 먹힐까? 맛있을까 싶었어요. 차라리 프랜차이즈라면 한시름 덜었을 텐데 개인 피자집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앞섰는데 정말 딱 제 예상에 맞아들었어요. 맛도 없고 사이드 메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손이 널널해서 피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전부 실수만 해대더니 결국에는 손님들이 찾지 않는 가게가 되었죠. 호기롭게 인테리어가 예뻐야지만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을 거라고 앉을 자리도 없는 가게를 열심히 꾸미더니 쫄딱 말아먹고 말았어요.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준비한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 실물을 직접 뛰는 거랑 너튜브를 보고 배우는 거랑은 다른 일이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장사랑은 잘 안 맞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직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내 생각에는 메뉴가 문제였던 것 같아. 피자라는 게 매일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니까 주문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미 가게 전세 계약을 2년이나 했는데 지금 자리 빼면 위약금 물어야 해서 안 돼. 이번에는 족발집을 해볼까 싶어. 족발은 한번 삶아두면 쭉 썰어서 팔기만 하면 되고 족발은 피자보다 자주 먹잖아. 전 정말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었지만 예비시댁에서도 도와주겠다고 했다면서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족발집을 차리긴 차렸는데 예비신랑이 운영하는 가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긴 했어요. 사장이 되어서 자주 자리를 비우니까 알바생들도 일을 쉬엄쉬엄 노닥거리면서 했고 자연스럽게 가게는 빚만 늘어갔어요. 내가 오늘 매장으로 전화를 했더니 오늘도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던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길래 매번 매장을 비우는 거야. 그러면 알바생들도 사장님 없다고 장사 접고 놀기 바쁜 거 몰라서 그래? 내가 답답해서 그래 정말. 내가 아직 전 회사에서 친 사고가 수습이 안 되어서 그래. 일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나도 미칠 지경이라고. 근데 곧 정리될 거야. 이제 집중할게. 그 이후에 족발집도 당연히 망했고요. 무슨 샌드위치 가게를 하겠다, 샐러드 가게를 열겠다 하면서 난리만 치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예비시댁에서도 지친 건지 더 이상 대줄 돈이 없다고 손을 놔버리셨고 저는 걱정만 늘었죠. 이렇게 답 없는 예비신랑 옆에 왜 붙어 있었냐고 손가락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그때는 눈 가리고 아웅 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예비신랑이 내민 사업 계획서라든지 포부는 어느 장사의 왕 못지않게 대단했거든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신세를 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손해볼 일도 없었고요. 장사든 사업이든 요즘은 쪽박 아니면 대박이라고 하니까 예비신랑이 잘 얻어 걸려서 대박을 치면 제 팔자도 당연히 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비신랑은 점점 더 자신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음에는 대박이 날 것이라는 상상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 내가 그동안 망쳐버린 사업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문제점이 뭔지 알겠더라고. 다음에는 잘 될 거야. 그 문제점이라는 게 고쳐질 것 같았으면 진즉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예비신랑은 제 말은 듣지 않았죠. 빚만 늘어나고 저는 슬슬 결혼도 생각하는 나이인데 답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자리만 잡으면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오간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친정집에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예비신랑을 부르셨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빵집을 오랜 시간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원래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셨을 정도로 제빵 장인이셨어요. 우리 딸이랑 연애를 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가게에 손을 댈 때마다 쪽방만 차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리만 잡으면 무조건 결혼부터 할 생각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 생각에 자네는 이거저거 손만 대는 게 문제인 것 같네. 하나를 해도 꾸준히 해야지. 내 옆에서 빵을 만드는 걸 배워서 요식업이 하고 싶다면 베이커리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빵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던데. 세상에 쉽게 돈을 어떻게 벌겠나. 내가 제대로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 내일부터 와서 배워보게나. 우리 딸도 잘하는 거니 자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베이커리를 열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투자도 지원해 봄세. 예비 신랑은 투자 지원이라는 말이 솔깃했는지 바로 빵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짧을지 모르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6시부터 친정아버지의 베이커리에 출근을 해서 빵을 반죽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네는 배우는 속도가 아주 빠르구만. 이제 웬만한 빵은 다 만들 줄 아니까 걱정이 없겠네. 내가 받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빵집도 없고 괜찮아. 학교도 근처에 있고 배달 주문도 꽤 들어올 것 같던데. 내가 투자해 주기로 했으니 그 자리에 차려보는 게 어떻겠나? 너무 좋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는 제가 꾸며도 될까요? 그러면 투자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내부를 고치는 건 천천히 돈 벌어서 바꾸는 걸로 하지. 원래 그 자리가 카페 자리였다고 하더군.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당장은 빵 만드는 기계들을 구입하는 데 투자하는 게 좋겠어. 기계에 대해 잘 모르니 내가 준비해 주도록 하지. 친정 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의 사업이 제발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본인이 쓰는 기계들로 구입을 해주셨고 투자비만 거의 1억 가까이 쓰셨어요. 예비 신랑은 그때부터 열심히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정성을 쏟았던 것은 단팥빵이었는데 친정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매일 새벽같이 팥을 직접 수어 속까지 전부 수작업으로 만드는 단팥빵이었어요. 단팥빵 맛집이라고 동네부터 솔솔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빵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예비신랑 혼자서 운영을 하던 빵집이 도저히 혼자서는 운영할 수 없는 가게가 될 정도로 바빠지게 되었지요. 오전 중에 하루치 준비했던 단팥빵이 전부 소진되는 일도 빈번했어요. 오죽하면 인터넷에서도 단팥빵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예비신랑의 단팥빵을 먹으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베이커리를 오픈하고 딱 1년만 죽어라고 해볼게. 이번에도 실패하면 장사고 뭐고 미련 없이 다 접을게. 대기업에는 취직 못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해서 당신 먹여 살릴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군소리 없이 날 믿어줘. 그렇게 간절하게 말을 하며 오픈을 했던 베이커리가 연매출 50억이라는 미친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가게보다 몇십 배 수준 이상으로 매출을 내니까 당연히 저희 집에서도 대견해 하셨죠. 예비신랑은 물론이고 예비시댁까지도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했어요. 그동안 진 빚을 다 갚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돈이 억수로 쌓이니까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기도 했죠. 예비신랑이 단팥빵에 주력을 하면서 친정아버지의 레시피로 만들어 팔다가 여러 가지 맛을 입히면서 변형을 시켰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때 친정아버지께서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물론 자네가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나도 예비사위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나 다름없으니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해줄 순 없네.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는 것이 좋겠구먼. 공동투자 형식으로 비슷하게 일정 개런티를 친정 아버지에게 주는 것으로 계약을 작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이 연매출 50억을 달성하고 나니까 배가 불렀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검은 머리 짐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친정 아버지를 찾아와 그러더군요. 제가 지금 만들어 팔고 있는 단팥빵들은 더 이상 장인어른의 레시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했으니까요. 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기업과 콜라보도 앞두고 있고 2호점도 오픈하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제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만큼 발전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거 계약서가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자네가 기본적인 반죽 배합이나 빵을 만드는 기술을 나에게 배워갔으니 전혀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네. 자네가 나 아니었으면 빵이나 만들 수 있었겠나? 게다가 가게도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하이, 그런 기술은 학원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저에게서 받아가신 돈이면 그 수업비하고도 남는 돈 같은데요? 예비신랑은 뻔뻔하게 개런티를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말을 했고 친정아버지께서는 열이 받았지만 꾹 참으셨어요. 어차피 저랑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돈이 다 제 생활비가 되는 거라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된 게 좋은 거라며 한숨 물러났더니 이놈이 말도 안 되는 뒤통수를 때리고 만 것이지요. 어느 날부턴가 이놈이 레시피를 개발해야 한다, 일이 바쁘다, 2호점을 내야 한다, 대기업과 미팅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백화점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특성상 평일에 쉬었거든요. 연중 무휴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일 바쁜 금토일, 주말에 풀 근무로 근무를 하고 월화수목 중에 이틀을 쉬었는데 쉬는 날 예비신랑 빵집에 몰래 찾아갔어요. 사실 몰래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글쎄 예비신랑이 누군가랑 히덕거리면서 신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예비신랑의 동생들이었어요. 예비신랑이 본인 부모님이랑은 그닥 친하지도 않고 끈끈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형제들끼리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거든요. 학창 시절에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에게 사사건건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춘기 시절에 방황할 틈도 없이 거의 포승줄에 묶이다시피 공부만 했다고 하니까 예비 신랑이 자기 부모라면 치를 떨었었어요. 저는 처음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기 아들 한 번만 만나보라며 난리를 쳐서 둘이 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오해였던 거죠. 아무튼 동생 둘을 가게에 데려다 놓고는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둘째, 2호점은 네 명의로 내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감사해하면서 살아.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대신 말아먹으면 안 되니까 셋째 네가 거기 총괄 매니저로 일하면서 월급 챙겨가고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동생들 돈 벌고 살지. 근데 형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돼? 뭐 그쪽 집안에서 들고 일어나니 어쩌니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딱 내 레시피로 이렇게 세운 가게인데 당신이 뭔데 돈 달라 하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던데? 이번에 걔네 부모랑 돈 문제 정리 잘했어. 뭐 난리치면 처음에 투자할 때 들였던 돈 돌려주면 되지. 내가 버는 돈이 얼만데 그 돈 하나 못 돌려주겠어? 근데 형, 이 가게도 형 명이 아니잖아. 엄마 명이라더니 괜찮은 거야? 엄마가 워낙 우리 미워해서 2호점 내준다고 하면 난리칠 것 같은데 엄마가 형만 이뻐하잖아. 맨날 형만 찾고 더럽게 차별했던 거 기억하지? 돈줄을 내가 꽉 쥐고 있는데 엄마가 뭐 어쩌겠어. 형도 솔직히 그때 힘들었다. 엄마가 맨날 나한테 집착을 했댔는데 진절머리 났잖냐. 게다가 엄마가 우리 편을 들겠지 그쪽 집안 편을 들겠어?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그냥 총괄 매니저면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건데? 둘째 형은 가게 수익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나도 월급 한 1,000만 원은 땡겨줘야지. 그거는 일단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형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어. 너네가 나 아니었으면 지금 뭐 해 먹고 살고 있겠냐. 감사한 줄 알아야지. 셋이 아주 즐거운 줄도 모르는 상태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빵집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카운터에서 나누는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지들끼리 심취해서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깔깔거리고 난리더라고요. 누구 명이라고? 아주 웃기고도 자빠졌네. 지들끼리 아주 지지고 볶고 잘도 논다. 네가 지금 빵집 차리게 된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딴 소리를 해? 아이씨 깜짝이야. 쥐새끼도 아니고 왜 남의 말을 엿듣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너네 아빠야말로 대박 난 거지. 나한테 그깟 기술 몇 개 알려주고 받아먹은 돈이 얼마냐. 그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나마 불공정한 계약이다 하니까 니네 아빠가 알았다 하고 넘어간 거 아니겠어? 뭐라고? 니네 아빠? 너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구나. 그래, 우리 아빠는 양심이라도 살아있지. 넌 뭐야 도대체? 그동안 내가 버린 시간이 몇 년인데 2호점이 어쩌고 어째? 돈을 못 줘?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손가락이나 빨고 있었을 거면서. 그깟 투자금 1억 준 걸로 생색 오지게 낸다.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1억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들어. 니네 집안이 전생이 목이었냐? 내 피 쪽쪽 빨아먹게. 야, 그깟 1억? 내가 지금 바로 쏴줄게. 목이라고? 네 피를 쪽쪽 빨아먹는다고? 너야말로 목이지. 우리 아빠 기술 쪽쪽 빨아먹고 장사하는 게 누군데? 내가 만든 내 레시피라니까. 야, 결혼하기 전에 대박이 나서 다행이지. 결혼하고 이랬어 봐라. 재산 분할이다 뭐다 골치 아플 뻔했다. 내가 네 덕에 돈 벌게 된 건 맞는데 투자금 돌려주면 쌤쌤인 거 아니냐? 당당하게도 말을 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분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돈도 잃고 억울하게 뒷바라지한 시간도 잃게 생겼잖아요. 저는 예비 신랑의 베이커리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쪽으로는 잘 몰라서 어디에 글을 올려야 파급력이 센지 몰랐거든요. 아무튼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문의 쪽지를 하나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요. 저한테 빨리 도망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람은 예비 신랑의 이전 회사 동료였어요. 저는 저에게 쪽지를 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인간이 회사에서 저질렀던 모든 짓을 알게 됐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파혼에 대한 이야기와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친정 아버지께 알렸어요. 차라리 잘 됐다. 그딴 놈인 걸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하루빨리 정리하자. 그 빵집 매출이 얼만데 고작 투자금만 돌려받고 정리를 한다고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 허튼 걱정은 하지도 말고 얼른 그놈한테 전화해서 파혼하자고 만나자고 해. 양가 부모 다 모시고 오라고 해라. 돈 문제도 정리하게. 그놈에게 말을 했더니 옳았구나 싶었는지 당장 만나자고 했고 투자금도 만나서 바로 전해주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놈 집안 인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리에 나왔고 저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행색은 상견례를 하는 꼴이었지만 실상은 파혼을 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참으로 우스웠죠.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호되게 그놈을 꾸짖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데 모든 일이 다 망해서 빚만 잔뜩 있던 놈에게 기술 하나 가르쳐줬더니 그걸 고마워하며 평생 잘할 생각은 못할 망정 동생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뒤통수를 쳐? 그 말에 예비 시부모가 될 뻔했던 인간들은 그놈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인간 말종 그놈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이만큼 번창시킨 건데요.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게 누군데요? 그동안 돈 쏠쏠하게 받아 챙긴 것만 해도 꽤 되지 않으신가요? 투자금까지 뽑고도 남았을 것 같지만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깟 1억이 뭐 이게 마지막 예인 거죠.
앞으로는 얼굴도 보지 맙시다. 그리고 나 이제 몇십억 장자 돼서 내노라 하는 여자들이 손보고 싶어서 안 달랐거든. 너보다 훨씬 조건 좋은 애 만나면 그만이야. 아, 실은 연애하는 애는 따로 있긴 했었다. 저는 그 말에 아주 비웃음을 크게 달고는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쏘아주었습니다. 그래? 결혼 전에 대박 터져서 다행이라고 했지. 얼마나 다행인지 뒤통수까지 제대로 친 놈한테 뭐 이쁘다고 빵집을 줘. 내 명의로 된 빵집이니까 이제 네가 방 빼면 돼. 내노라 하는 그 여자들한테 돈 좀 대달라고 하면 되겠네. 점심에 뭐 잘못 먹었냐? 네 명의는 무슨 네 명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놈이 지 부모를 보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아줌마가 시선을 회피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네 가게니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어.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지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라고 이놈아. 그리고 네 동생들한테 지분을 나눠주겠다는 건 그 무슨 소리야? 어? 쟤네한테 뭘 해주겠다고 그러고 있어. 지분을 나눠주고 말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끼리 하고. 가게가 제 명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그 말에 제가 깔깔 웃으면서 대답을 했죠. 너 회사 잘리게 된 게 일하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 사내 여직원한테 손버릇 잘못 휘둘렀다가 고소당해서 그런 거라며?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나랑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랬다며. 곰고 굶은 게 터진 거라던 말도 돌던데. 너 손버릇이 아주 휘황찬란했나 보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대화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녔는데? 어쩐지 피자집이니 족발집이니 할 때 자꾸 자리를 비운다고 했더니 법원에 출석하느라 변호사 만나느라 자리를 비운 거였어. 게다가 네 명의도 아니고 니네 엄마 명의로 가게 차린다 했을 때 이상하다 생각했지. 근데 그 빵집이 왜 내 명의냐고? 생각을 해봐라. 니네 엄마가 제빵 자격증이 있기나 하니? 그 말에 그놈의 표정이 아뿔싸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한참을 입을 벌리고 생각하던 그놈이 아줌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어떻게 엄마 이름을 적혀 있는 건데. 엄마 이름을 낸 가게 맞다고 했잖아. 우리는 투자금만 받은 거라고. 나중에 아무런 문제 되지 않을 거니까 열심히 해보라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네가 회사에서 그딴 더러운 손버릇을 가지고 노는 바람에 고소당해서 벌금 내기 일보 직전인데 네 이름을 어떻게 내니? 거기가 하필 학교 근처라서 그런 고발을 당했으면 가게를 못 낸대잖아. 우리 아들이 범죄자다 까발릴 수도 없고. 내가 예비사도 만나서 내 이름으로 내겠다고 했다. 근데 내가 그 제빵 자격증이 없어서 못 낸다는 거 아니겠니?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예비 며느리 이름으로 했지. 쟤는 어릴 때 자격증 따서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그 말에 그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아니, 그럼 왜 사업자 등록증에는 엄마 이름이 있냐고? 그런 사정을 미리미리 공개를 했으면 내가 이런 짓은 안 했을 거 아니야. 내 명의가 될 때까지 숨죽이고 조용히 살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게 아줌마가 입을 여는데 아줌마랑 그놈이랑 별로 안 친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줌마가 그놈에게 하도 집착을 해서 그놈이 진절머리를 친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속이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서로 자기 사정을 숨기고 뒤통수를 칠 생각만 했으니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놈은 저를 버리고 지 동생들 둘하고 가게를 꿀꺽 삼켜버리고 뒤통수를 칠 호박씨만 까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지 입으로 지가 말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어요. 솔직히 예비 며느리 이름으로 냈다고 하면 네가 난리쳤을 거 아니야. 그때는 뭐 네가 사업한다고 날려먹은 돈이 한두 푼이었어? 나는 당연히 네가 예비 며느리라고 결혼할 거라 생각하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죄밖에 없다. 진짜 그런 걸 숨겨? 야,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가 자격증이 없어서 네 이름으로 내게 되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을 몰래 수정해? 이거 엄연히 사문서 위조야. 너 신고할 거야, 내가. 사문서 위조를 내가 했냐? 니네 엄마가 했지. 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꼴이 아주 볼만하네.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엄마는 왜 맨날 일을 이딴 식으로 어그러뜨려놔.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내가 여태 쌓아 올린 내 명성들을 어떻게 할 건데? 엄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잖아. 그게 왜 내 탓이니? 네가 동생들 챙긴답시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도대체 저 모자란 인간들을 왜 챙겨? 너 그래서 손해보는 거라 말했어 안 했어? 자기 배로 낳은 아들들한테 그런 소리가 하고 싶어? 엄마가 나한테 집착할 때마다 쟤네가 내 편 들어주고 나 챙겨준 걸 생각하면 당연히 고맙지. 성적 조금만 떨어져도 엄마가 나 밥 안 줬잖아. 그럴 때마다 쟤네가 몰래 내 밥 챙겨주고 그랬다고. 아이고야 아주 진득한 형제다. 그래서 소년원이나 들락날락거린 저 모자란 동생들한테 돈 퍼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냐? 어? 옛날부터 너네 셋이 모이면 내가 아주 감당이 안 됐어. 지금도 미쳐버리기 일부 직전이라고. 아이씨, 소년원 갔다 온 얘기는 언제까지 할 거야? 지금은 다 정신 차리고 살고 있잖아. 차리긴 뭘 차리고서 아직도 길거리에서 동네 양아치 짓이나 하고 다니는 주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현생에서 이런 악마 같은 놈들을 자식이라고 키우고 있냐고. 니들이랑 나랑 무슨 악연이 있어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 손으로 없애버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요즘은 애들 돈 뺏고 그런 짓 안 한다니까. 형이 나 총괄 매니저 시켜준다고 했다고. 계산기 하나 못 두드리고 숫자도 7, 8자리 넘어가면 퍼벅거리면서 읽는 주제. 무슨 매니저야? 형제 셋이서 틈만 나면 작당 모의를 해서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범죄자들이 득실한 집안에 시집을 갈 뻔했지 뭡니까? 야, 네 명인 줄 알고 그동안 기세 등등 재미있었지? 근데 이제 어쩌냐? 그게 알고 보니 네 명인 걸. 나도 몰랐다가 이번에 아빠가 말해줘서 알았지 뭐야. 그동안 세금은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너 경영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우리 아빠 도움을 엄청 받고 있었다며. 아주 배은망덕한 자식. 2호점이고 대기업 콜라보고 뭐고 다 무산될 줄 알아. 이 알거지 새끼야. 그제서야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저에게 빌더라고요. 내가 잠깐 저 악마 같은 동생들 꿰매 넘어가서 미쳤었나 봐. 지분이고 뭐고 당신 다 가져. 당신이 다 해.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살려줘. 나 동생들이랑 인연도 다 끊어버릴게. 저딴 놈들 나도 챙기기 싫었어. 와, 형, 바로 이렇게 꼬리 끊어내기 있어? 진짜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형까지 그럴 수가 있어? 살려주긴 뭘 살려줘. 악마 같은 동생 꿰매 넘어가긴 개뿔. 난 절대로 너 용서 못하니까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지 마. 그러면 빵집 바로 망할걸? 너도 잘 생각해봐. 그 빵 레시피 내가 개발했잖아. 나만이 만들 수 있다니까?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진짜 잘해볼게. 이제 욕심 안 내고 일만 죽어라고 할게. 돈 다 너 줄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다. 어디 범죄자 주제에 우리 딸 앞에 얼굴을 들이밀어. 당장 꺼져. 파혼이야. 저도 제 명예인 걸 알게 되었으니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가게를 하나하나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둘째, 셋째 동생놈들이 가게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둘이 가게 출납원으로 돈 계산하라고 시켰던 것 바로 잘랐고요. 당당하게 제 이름이 적힌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내걸었지요. 다행히 예비신랑 그놈과 오래 일을 했던 제빵사가 레시피를 다 알고 있지 뭐예요. 그 빵만 내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놈들 가족들만 쏙 빼고 직원들이랑 힘을 합쳐서 없앨 메뉴 없애고 주력으로 팔 제품들에만 힘을 쏟으면서 저도 레시피를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문에 손님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후기에 일부러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생기곤 했어요.
하지만 단골들은 맛을 알아보는 법이라고 다시 손님들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놈은 빚까지 내서 옆 동네에 다시 빵집을 차렸는데 그놈에게 당했던 회사 동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 동료분이 보란 듯이 글을 썼더라고요. 어느 동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 주인이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 저를 건드려서 회사에서 잘린 놈입니다. 그렇게 손버릇이 나쁜 인간이 빵집을 운영한다니 웃기네요. 절대로 그 가게에 가지 마세요. 저는 그 밑에 댓글을 달았지요. 그 베이커리에 일을 하고 있는 남자 둘이죠? 주인장 동생들인데 소년원도 다녀온 놈들이라대요. 피는 못 속이나 봐요. 그걸로 인해서 그놈의 가게로 빠졌던 손님들은 저희 가게로 다시 찾아오게 됐고 저희는 연매출 50억 이상의 성과를 내게 되었지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쫄딱 망해버린 그놈 가족들은 돈 다 까먹고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도 다 사채하는 데 써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쥐뿔도 없다더라고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상처를 받은 만큼 성장했고 또 자리까지 완벽하게 잡은 덕에 다니던 백화점도 당당하게 퇴사를 했어요. 그놈은 원래 진행하던 대기업 콜라보 계약이 엎어지면서 일부 위약금까지 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견고해진 덕에 베이커리 잘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 앞으로 시작이라 생각하고 좋은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